자신들의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했다는 초유의 하극상을 일으킨 생일잔치 작전.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라. 전두환이 날아가느냐, 정승화가 체포가 되느냐. 무차별 총격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야, 전쟁 나나 봐. 누구 총소리 들었대. 이 반란군 놈들 너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땡꾸로 가서 다 박살 낼 테니까. 정승화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치면서 빨리 따라갈 것이지 뭘 꿈을 대. 육군 대장으로서 너희들에게 고문당할 수 없다. 신고 있던 신발 벗어서 얼굴을 찰싹. 그렇지 않으면 (1979년 12월 12일) 밤 부대 병력을 동원해 서울을 점령했던 노태우 구사단장은 12.12는 우발적인 돌발 사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용이 주도한 작전을 세웠던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은 12.12 사태는 정당한 임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날 밤 모든 작전을 총지휘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2.12는 쿠데타가 아니요 12.6 수사의 연장선일 뿐이외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어록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달랐습니다. 1994년 검찰은 12.12를 명백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을 했고 97년에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 1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 승리의 축배를 들었던 전두환의 신군부가 결국 승자에서 패자로 뒤집히기까지 18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다시 17년이 지난 오늘에도 역사의 증언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적들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역사적인 그날 1979년 12월 12일로 돌아가서 하룻밤 사이 서울 시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모든 전말과 진실 그리고 숨겨진 비하인드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9년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큰일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도 있었고 불과 47일 만에 또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거잖아요. 네, 12.12의 발단이 박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살해된 11.6인데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곧바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면서 다음 날 새벽 4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상계엄령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2.6 수사를 담당할 책임자가 임명되는데 계엄사령관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그리고 바로 아래 합동수사본부장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취임하게 됩니다. 12.12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박 대통령을 살해한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1979년 12월 12일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자신들의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했다는 초유의 하극상을 일으킨 격인데 결국은 이 일로 군부 권력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군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2.12 군사 반란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12.12가 정당화되었지만 YS 정부에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되었고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죄로 최종 판결됐습니다. 전두환이 12.6 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된 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하는데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국민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때가 전두환이 언론에 첫 등장한 건데 데뷔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전까지는 전두환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거 텔레비에 나가니까 누구야 도대체? 그냥 왜냐하면 70년대는 군 하면 대장들이나 좀 얼굴 알지 별 2개밖에 안 되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때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도대체 전두환이 누구야 그러면서 새로운 별명이 나타나요. 민부장.
전두환이 전시 아니에요. 그 민부장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화면에 비친 모습이 민머리시니까. 아, 민머리여서요? 민부장. 그만큼 전두환이라는 이름도 생소했고 얼굴은 더더욱이 몰랐는데 그 민머리만은 강렬했죠. 그런데 그 후에 뭐 그 저 얼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된 거죠, 온 국민이.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12.12를 초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1인자가 누가 될 건지 정말 다양한 그 대망론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11.6 이후 대권 잠룡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만년 대권 잠룡이었던 삼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억눌려 있었던 세 사람은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내가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했을 듯만도 한데요. 예, 역시 최대 관심은 삼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그래서 12.12서부터의 정치 상황을 다들 안개정국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실권자인지, 누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 정치 내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언제나 삼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죠. 근데 그때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수행한 거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김종필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에서 떨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에 올라요. 최규하 권한대행이.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니까 바로 이제 권한대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인상에서 나타나듯이 이 착한 이미지, 그다음에 유학파의 똑똑한 이미지. 그런데 이제 이 대망론이 불었어요. 최규하 대망론.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반기문 정도의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외교관 출신이고 품행이나 이런 게 이미지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집권 욕망이라든지 배짱이라든지 깡이 없었지 말하자면. 만약에 최규하 저 당시 권한대행이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배짱이나 깡이 있었으면 저 때 잡았죠. 무조건 잡았죠. 너무 착하기만 했나?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고 온순하니까 밥상 다 차려줬는데 그 밥을 못 먹은 아니 거예요. 진짜 그러면 김종필 총리가 만약에 그대로 총리로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먹었죠. 완전히 다르죠. 그럼 먹었죠.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먹었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인지도 있는 분들 사이에 지금 전두환이 껴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치고 올라오게 된 그렇죠. 거예요? 군권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장악해준 거죠. 국민적인 인지도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거의 됐어요. 무명이죠. 무명. 예, 재고백을 하자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발표를 하길래 그냥 수사 책임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현역 국민 가운데 별 2개짜리 수사본부장을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미 외신에서는 저 사람이 주역이다를 찝었더니 참 우리가 정보에 늦었던 거죠. 당시 외신에서 전두환에게 주목을 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요. 한국의 실권이 정승화가 아닌 전두환에게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을 견제할 수 있는 정승화가 육군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이걸 역전한다? 이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 12.12의 중심에는 새로운 군부의 양강 구도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존재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사라진 1979년 말 1인자가 사라진 가운데 사사건건 정말 부딪히면서 비극을 예고한 두 남자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51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요. 51세였던 정승화는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정통 군인이었는데요. 1948년에 6.4 5기생으로 소위에 임관해서 6.25 전쟁에서는 백골부대 대대장으로 참전해서 낙동강부터 두만강까지 누비면서 지휘관으로 활동합니다. 수십 번 넘게 사선을 넘었다고 하죠. 특히 그는 훈장 없는 장교로 유명한데요. 전쟁 때 훈장을 타가라는 증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요. 비에 젖어버려서 다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는 최전방인 7사단장, 보안사령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거쳐서 79년 2월 제22대 육군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군인이군요. 네, 완전 평생 군인인 평생 거죠. 군인을 네, 완벽한 했던 군인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신념 자체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나는 군인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라 가지고 69년에 이제 1군 참모장 시절에 일화가 있는데 당시 이제 국회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군인들한테 휴가를 줘가지고 가서 투표해라.
뭐 여당 후보에 투표하라 이런 게 약간 공공연하는 시절이었는데. 그치,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정승화 참모장한테 그 당시 전화해가지고 애들 휴가 다 특별 휴가 내라. 그 지역구에 사는 애들 다 휴가 내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정승화가 그때 답변한 게 뭐냐면은 아니 선거 때문에 군이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나한테 용납하라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거부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군대 상명하복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뚝심 있는 군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공모자로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정승화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명을 한답시고 나도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그 육사 교장할 때 박정희 대통령과 학부형과 교장의 사이로 만난 박지만 씨가 육사 37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육사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육사를 들어가니까. 근데 첫 학부형 그 조우 면담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때 이제 학교를 방문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장과 학부형 사이면 상석에 누가 앉아요? 교장이 앉고 여기 이제 학부형이 앉잖아요. 반대로 학부형이 여기 상석에 딱 앉고 교장은 여기 쪼그리고 이렇게 딱. 사진 보시죠. 뭐 상석 같진 않은데요? 저게 학부형과 교장의 포즈냐고요. 저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빳빳이 서 있고.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왼쪽 벽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려 있어요. 차장 보호 시절입니다. 저 때 전두환 경호실 차장 경호실 차장 보호 시절이니까. 저 뒤에는 김정년 비서실장. 김정년 비서실장이고. 김재규는 없나요? 차지철도 있고요. 김재규가 찍었나? 김재규가 찍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어디에? 중정부장이 카메라 잡고 하나 둘 셋. 아니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아무 중정부장이고 가족 사진이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사진 찍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전속 기록원이 있죠, 기록원. 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군부의 1인자 자리에 올랐지만 정치적 야심은 없어 보였던 정승화와는 다르게 타고난 정치군인, 군복 입은 정치인의 표본. 전두환은 일찍이 박정희의 눈에 좀 들었다고 그럼요. 들었다고 봐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이 벌어질 때 박정희 소장이죠. 그 당시 군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거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불안한 때였어요. 불안한 시점에 그 당시 전두환이 육사에서 생도 교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2 시절일 거야 아마. 네. 그때 육사 교장이 중립을 지키라 그러고 절대로 육사 생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묶어뒀는데 생도생과 졸업생 1000명을 끌고 딱 정복을 입혀갖고 군사혁명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신의 행진을 해요. 저것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총애를 저게 받은 이제 거예요. 뭐 박정희 그 소장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자기 판단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네, 좋았겠어요. 우리 역사를 바꾼 사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영향이 완벽하게 지배적이었을 때였는데 당시 미국 대사가 정말 필사적으로 5.16을 무산시키려고 동분서주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장면을 보고 이건 대세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육사 학생들은 퍼레이드를 벌이고 시민들은 박수를 치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이랬더니 이건 뭐 제압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때부터 전두환은요, 주로 박정희 지근거리에서 늘 대통령의 눈에 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와대 경내와 외곽 경비라는 수경사, 수도경비사령부 30단장을 맡았을 때는요, 강한 부대 만들기를 표방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 전시용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설한 것이 불굴의 투지를 배양한다면서 복싱 대회를 열어서요, 박 대통령의 복싱 사랑에 비위를 맞췄고요. 이 밖에도 축구나 럭비 대회 그리고 육체미 대회를 개최합니다. 하이라이트로 할 수 있는 육체미 대회는 뭐야? 미스터 검둥이 선발 대회. 군인은 외형부터 강해야 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러면서 피부를 가장 까맣게 태운 병사에게 상을 줬다고. 검둥이 뭐야? 검둥이가 뭐야? 미스터 검둥이.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래요. 텔레비에서 막 깜둥이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대통령을 이제 최근접거리에서 모시다 보니까 좀 오바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그래서 매일같이 대대장이면서 매일같이 사병들하고 우통 벗고 도복 입고 바지는 도복 입고 우통 벗고 매일같이 경내를 뛰는 거야, 사병들하고 같이. 근데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를 보는데 도복 입고? 도복 입고 맨날 저 사병들하고 맨날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불러가지고서 그 대대장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사병들하고 똑같이 저렇게
잘 뛸 수가 있느냐. 참 대단하다. 그리고 칭찬을 무지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눈여겨본 거야. 이 친구 아주 대단하다. 유경수 여사가.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월남을 가잖아요. 근데 유경수 여사도 참 대단하지. 한 번 이렇게 이쁘게 본 사람이니까 그 월남에 편지를 써요. 전두환한테요? 전두환한테 유경수 여사가 편지를 쓰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편지가 온 거니까 무슨 편지요? 난리가 났지. 의문 편지 쓴 거지. 고생한다고. 여기서도 그렇게 우통벗고 맨날 뛰더니 의문 몸이 편지 쓰니까 좋았나 그때? 아니 전두환 입장에서는 오바로 충성했는데 영부인이 편지가 오니까 얼마나 감격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답장을 해. 이게 굉장히 답장을. 순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이 봐요. 얘기하니까 이상한 하얀 정말 연어야 미치겠다. 아니 내가 유경수 여사를 지금 변호를 해줘야 되게 생겼어. 아니 안 되는 게 유경수가 청와대에 계실 때 끝까지 일생 동안 한 일이 편지를 쓴 거였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국의 유권자들, 장성들, 장군들에게 계속 연애 편지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게 말을 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야. 형님 얘기하면 그렇게 들려요. 왜 그렇게 이상해? 너무 본인 정신이 투철하니까 장하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사병이 아니라 대대장이 그렇게 하고 뛰니까. 결국 그래서 월남에서 편지를 유경수에서 쓰니까 답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고 간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두환이 뻥이 세니까 이걸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상해요. 오고 간 편지가 뭐예요? 오고 간 편지. 의문 편지 쓰면 답장이 오잖아요. 오고 간 편지지.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딱 돌린 거야. 나는 영부인하고 이렇게 편지를 오고 간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 여사님의 총애를 받는다. 과시를 한 거지. 친분 과시를.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대통령 가까이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막 모시다 보니까 굉장히 승진, 진급도 빠릅니다. 1979년 3월에 역사적인 진급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제1사단장이죠. 네. 제1사단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보안사령관으로 발령을 받는데 이때 보안사령관은 어느 정도 자리였냐면 군단장을 마치고 그다음에 3스타 중장 정도가 가야 되는데 두 단계를 건너뛰는 파격적인 인사를 한 거죠.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장군이었다. 군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던 정승화와 호시탐탐 청와대 주변을 맴돌면서 정치욕을 내뿜었던 전두환. 이 상반된 두 남자가 상관과 부하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충돌은 예정돼 있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그의 영웅 심리를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데요. 11억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금고에서 그 9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전두환이 발견을 했는데 그중 6억 원을 박근혜 유가족에게 전달을 했고요. 1억 원은 계엄 수사비로 따로 남겨놓고 나머지 2억 원은 상관인 정승화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정승화는 왜 일을 마음대로 하느냐, 처리하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2억 원을 일단 육군 금고에 넣어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금액이라면 지금 현재 한 30억이 넘는 돈이 더 될까요? 내가 계산을 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족에게 준 6억을 지금 돈으로 환산했더니 그 당시 새로 지어진 은마 아파트 33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맞아요. 그때 300억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채 얼마였어요 그럼? 엄마 그때 2천만 그 원.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때 2천만 원 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 안 되고 20억 아무튼 지금 육군 금고에 넣어두라고 했던 2억 원의 행방은 그 이후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어떻게 돈은 어디가 쓰였는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 누가 썼을까? 정승화에게 하여튼 호되게 야단맞은 전두환은 다음 카드를 내밉니다. 부정한 재벌들을 붙잡아서 재산을 환수하고 감옥에 쳐넣으면 우리 육군참모 총장님은 국민에게 영웅이 됩니다. 재벌들 망하고 쓰러지는 거 이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슬렸지만 경제민주화론자예요? 네, 정승화는 계엄사령부는 치안 공백을 메우는 자리지 무슨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엄이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혼쭐을 냈다고 합니다.
11.6에서 12.12까지 사사건건 부딪혀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엄사령관이 수사 내용에 대해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11.6 현장에 김계원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누가 봐도 김계원이 뭐 김재규의 가담했으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수사본부장 입장에서는 잡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그걸로 한 거예요. 당연히 전두환은 김계원이 잡아 넣겠다. 정승화는 이건 아니다. 이래갖고 결국은 뭐 정승화가 이제 동의를 하는 수밖에 없게 돼요. 또 하나 있는데 이재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 경우인데 경호실장 바로 밑에 사람이죠. 이 사람도 직무유기 혐의로 잡아 넣어야 된다. 뭐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두환의 의견을 무시하고 풀어놔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서로 열받죠. 특히나 합동수사본부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위에서 하나하나 다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냥 막 점화돼가 나간 거죠. 근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맨날 혼나고 야단 맞고 안 된다고만 하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 둘의 아슬아슬한 갈등 구조에서 먼저 초광수를 이제 펴낸 게 이제 정승화 쪽이었다고요. 12.12가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요. 정승화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잃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재현 국방부장,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태능에서 골프를 치면서 이 자리에서 정승화는 전두환이 자꾸만 정치에 개입하려는 태도가 불손하니 동해지구 방위상회령관으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라면서 전두환의 좌천을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정승화 총장이 인품은 훌륭하지만 바보였던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동해사령부로 보낸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도 읽었었는데 이거는 언제 쿠데타를 할지 모르는 요주 인물인데 어느 날 전격적으로 딱 보내버리고 그 휘하에 알려진 관계된 사람은 탁탁 목 자르고 이랬으면 쿠데타 못했어요. 근데 언론에 흘리고 날짜 끌고 이러다가 엎어진 건데. 근데 만약에 그 국군 보안 사령관 자리에서 동해지구 이제 방위사령관으로 발령이 된 거면은 거의 강변이 요즘에 종편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종편 하지 말고 너 지역에서 지역 방송만 하라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강변은? 동해에서만 방송하라고. 쿠데타 하겠죠. 돈만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밀려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쉬러 간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요때 이제 보안사가 어딥니까? 각 부대를 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을 다 하고 있었는데 정승화가 군사 개편을 군대 조직 개편을 하려고 그러네. 나를 동해로 보내려고 그러네. 이거를 전화 도청으로 감청을 해요. 미리 안 거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는 밀려나니까 선수를 쳐야 되겠다고 정승화를 어떻게든지 엮어야 되는데 그럼 머리를 굴려요. 근데 번뜩 떠오르는 게 11.6 당일날 어떻게 된 거야? 김재규의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그런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태연이 옆방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선 피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김재규가 나오는데 그걸 조사도 안 하고 같이 차를 타고 6번으로 갔다? 야, 이건 뭔가 둘이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엮어요. 그렇게 엮어가지고서는 정승화를 여기 가담 내지는 방조자로 엮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히려 주도권을 확 잡아버리죠. 아, 되게 똑똑하다. 똑똑하지. 그런 데는 치밀한 사람이죠. 똑똑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음험한 거 아니에요? 음험한 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합동수사본부장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표해놓고. 동석하였던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전무를 제보받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은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재상을 수사 중에 있다. 근데 원래는 김재규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고 정승화는 무혐의라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 뒤집힌 거잖아요. 그럴 만한 정확한 근거가 있었어요? 두 가지 근거를 대죠. 왜냐하면 그 정승화 씨가 참모총장이 되는데 추천인이 누구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추석 선물로 12.6 있기 전에 9월 달에 추석 때 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석 선물 겸해서 보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뭐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자금이었다.
300만 원 같으면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1억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엮은 거죠. 그런 걸 갖고 엮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10월 26일 날 11.6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두환 그 하나회 쪽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아마 자기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별 생각 다 했겠죠. 다 했지, 미리. 네. 전두환이 월권행위도 불사하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요. 든든한 배경이 됐던 인맥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회인데요. 하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회라는 조직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육사 11기생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사조직인데요. 이들이 바로 12.12 사태의 주역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5공화국의 주요 세력과 대통령을 둘이나 탄생시켰으니까요. 한국 정치사를 좌지우지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회의 선발 기준은 주로 경상도 출신이고 충성심 강하고 의리 있는 사람을 철저한 뒷조사를 통해서 선발했는데요. 가입 권유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권유 받은 것 자체를 영예로 생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고 특히 조직에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서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입 회원들은 하나회 회장이었던 전두환의 집에 모여서 무릎을 꿇은 채 오른손을 펴들고 서약을 낭독하는데요. 서약 내용을 보면 하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다. 둘, 하나의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해 합의된 명령을 복종한다. 셋, 하나회원 상호 간에 경쟁하지 않는다. 넷,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 말살을 감수한다. 이게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 말살을 감수한다라는 게 있는데 왕따. 어떤 거를 했다는 사람 거예요? 취급 안 한다는 거.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군인 취급을 안 한다는 군인이 명예를 중시하니까 만약에 우리 강적들한테도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수락하시겠어요? 내가 육군 사관 생도로서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제안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들어간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서 군인으로 길을 갈 때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갈 수 있는 게 눈에 뻔히 서로 끌어주는 보이는데. 건데. 예, 근데 안 나는 갈 이유는 저는 제안은 되게 영광이고 감사하겠지만 이게 절대 복종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아니 군대 근데 조직이라는 게 윤준호도 절대 연예계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뭐 어디 사단에 들어간다 이런 말 나오면 그런 거 하고 지금 싶지 않아요? 아니 심플하게 SM에서 가수 뽑자 뭐 해가 들어와라. 안 갈 거예요. 계약금 5억 최고 대우. 계약 조건에 절대 복종하라. 거기만 괜찮지. 자, 전두환과 함께 12.12 사태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주역들을 소개하자면요. 전두환 소장이 총지휘관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가 가장 믿고 부렸던 5멤버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전두환의 육사 11기 동기였던 노태우. 당시 구사단장입니다. 실병력을 동원했죠. 거기. 당시 구사단장이었던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사전 작전을 짰고요. 거사일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구사단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1000명이 넘는 병력의 동원이 가능한 꼭 필요한 멤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멤버는요. 바로 이 5공화국 전두환의 충복으로 알려진 장세동입니다. 육사 16기였고요.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수도권 지휘관들을 모으기 아주 좋은 위치였죠. 너무나 유명하죠. 전남 고흥 출신이니까 원래는 하나의 멤버일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연고로 그 하나의 오히려 핵심 멤버까지 되는데요. 월남에서 인연으로 발탁됐죠. 전두환한테. 월남 맹호 부대에 참전했는데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전두환 장군이 그때 당시 장세동의 아주 충직한 군인의 모습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 뒤 전두환을 군내에서도 형님으로 모시고 나중엔 어른으로 모시게 됐죠.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3명의 멤버는요. 전두환의 신복 중 신복으로 불린 보안사 3인방인데요. 12.12는 사실상 이들의 머리와 그리고 행동에서 기획되고 추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보안사 인사처장을 맡은 허삼수, 육사 17기 대령인데요.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저돌적인 군체질로 3인방 중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요.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모의 단계에서 신중론보다는 아주 강경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은 육사 17기 대령인데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두뇌를 담당을 했어요. 머리는 좋지 않다고 평가되던 전두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예. 대책회의를 할 때도 허화평은 메모지 한 장만 들고 와서 주제에 관한 역사의 뭐 기원부터 뭐 전망, 대책, 해외 사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힘없이 1시간 이상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보안사 3인방 중에 제일 막내였던 이학봉 수사과장은 육사 18기고 중령이었는데요. 굉장히 호인 인상이지만 위기에서 동물적인 판단력과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인물로요. 거사의 뒷마무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주역들이 한 분 한 분 제 역할을 정말 확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든든한 병력을 거느린 노태우 소장과 장세동 대령, 그리고 보안사의 행동대장 허삼수, 두뇌를 담당했던 허화평, 그리고 마무리는 이학봉까지 정말 독수리 오형제 같은 맞아요. 케미의 맞아요. 조화인 것 같아요. 네. 전두환 소장이 이제 보안사령관에 취임을 하면서 하나의 인맥들이 이제 주요 그 군내 보안 인사 쪽에다가 맨발을 신게 되는데 보안사 인사처장의 허삼수, 그렇지.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허화평, 아유. 그다음에 수사과장의 이학봉, 이분들을 다 보안사의 주축으로 심어 놓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왜 79년 3월에 인사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1년만 인사가 늦었으면 과연 12.6 이후에 12.12에 그 전두환 소장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이런 참 우연이 사전 딱 포석이죠. 네. 그 역사의 그 어떤 우연이라는 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운명은 항상 우연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강적도 1년 하더니 많이 컸다. 정승화 총장이요, 김재규와 사전에 공모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 추가 조사 결과를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추가 조사 결과를 만든 그들은 완벽한 또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네. 작전명이 생일잔치라고 했는데요. 작전의 목표는 첫째, 정승화를 체포하고, 둘째, 최규하 대통령이 가서 정승화 체포 재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관례였다고 해요. 그 장군들을 체포하거나 했을 때 그 당시 관례가 대통령이 재가를 받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합법할 수 있는 역사적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라도 이 대통령의 재가는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작전 날짜를 12월 12일로 잡은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12.12 이거 뭔가 뭐 북한에서 맨날 구구절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를 한 거 아니냐, 뭐 주술적 의미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것 이런 같은데. 분석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12월 11일 날 그때 장성 진급 심사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심리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13일 날 그때 이제 예고되었던 전두환의 인사 이동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결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끼인 12일로 결정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보면. 그러니까 동해시로 좌천되기 전날이었던 그렇죠. 거죠.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죽는 거니까. 생일잔치. 생일잔치. 잔치할 수 있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작전명이 생일잔치였어요. 무섭다.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그 국가 반란죄로 기소가 되잖아요. 법정에서 한 진술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날짜 겹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뭐 작전할 때도 뭐 4월 4일 날 하고, 대통령 취임식도 3월 3일 날 하고, 그래서 뭐 12.12도 중복되는 날로 잡지 않았을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보다는 쭉 진행되어 온 각본이 있죠. 네, 언제 그 계엄사령관을 잡아넣을 거냐. 자기들이 진행한 날짜에서 12월 12일이 가장 일을 하기에 그 거사를 치르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작전명 생일 잔치에 따라서 12월 10일 저녁 6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멤버들은 동시에 서울의 주요 요지로 일사불란하게 흩어져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정말 숨가뻤던 그날 저녁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생일잔치 작전 제1장소는 경복궁. 노태우와 장세동의 임무는 수도권의 지휘관들을 집결해 시내를 장악하라. 청와대를 지키는 수경사 30경비단장이었던 장세동은 하나의 출신 수도권 지역 부대 지휘관들을 경복궁 옆 자신의 단장실로 집결시켰습니다. 이곳은 외부 공격의 방어에 유리하고 비상통신망이 갖춰져 있어서 비밀 아지트로 삼기에 적당했는데요. 구사단장 노태우를 중심으로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 단장 등 이곳에 모인 10여 명의 지휘관들은 모두 사전 접촉을 통해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정승화 총장을 강제 연행해야 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해 사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생일잔치 작전 제2장소는 연희동이었습니다. 보안사의 두뇌 허화평이 임무를 맡았는데, 정승화 신복들을 연희동 술집으로 유인해서 발을 묶어 놔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승화 총장 체포하려면 그 수하들의 저항이 필연적이었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었던 거죠. 그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비운의 인물이죠. 이 장태환을 먼저 만납니다. 전두환이 사령관님 부임을 환영하시는 뜻에서 술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시간에 장수경 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진기 6번 헌병감 정승화 휘하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연희동 술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날 모인 이유를 화평 씨한테 직접 들어봤더니 헌병 승진한 대령에서 조홍 대령이 있었어요. 그분이 헌병 스타로 그때가 이제 진급 바로 다음 얼마 안 있어서 다음 날에서 승진 축하 자리로 약속이 된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화평 씨의 진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자기도 보안사령관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그날 사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은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비서실장인 화평 씨도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들었고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2월 12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연히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런 전두환의 거사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였겠냐 이거예요. 어찌됐든 날짜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일방적으로 신군부에서 잡은 날짜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작전 장소로 그 유명한 이게 나중에 그 비밀 요정계의 전설이 됐는데. 아, 연희동이요? 이것도 제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이제 전공이 나오니. 그냥 보통 가정집이야. 겉에서 보면 간판도 없고. 벽돌 한 장을 빼서 벽돌 담이 있잖아요. 벽돌 한 장을 빼서 그건 뭐냐면 염탐 문인. 그럼 그 얼굴을 확인해가지고 들여보냈다고. 왜 비밀 요정이니까. 배를 올리면은 아랫사람이 나가면 확인이 안 되니까 민마담이 직접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물들이 오는데 저게 김갑수인지 누군지 알았는데 하인들은 김갑수 얼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사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마담이 근데 이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대요. 그래서 이런 거물들하고도 토론이 될 정도로 그 이봉규 통신에 의하면 지금 민마담은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는 걸로. 민마담 역시 수준이 있네. 민마담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 근데 단순한 단어에서도 정체성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건 내 전공 분야니까. 비밀 요정에서 쿠데타 모의하는 역모를 꾀하는 거를 국사를 논했다고 지금 반복하고 국사를 논하는 아니, 술 한잔 하면서 역모를 꾀한 거지. 몰래 꾀하는 거지. 생일잔치 작전 제3장소 바로 한남동입니다. 보안사의 행동대장이었던 허삼수의 임무는 가장 중요했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라. 허삼수는 보안사 수사관 7명을 대동하고 한남동 정승화 총장 공간으로 향했는데요. 만일을 대비해서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한 정씩 휴대하고 M16 소총 6정을 연행용 차량 트렁크에 준비했는데요. 한남동에 도착한 후에는 수사관들은 현관에서 대기하고 허삼수는 응접실에서 정승화를 만나 처음엔 정중하게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을 들어야겠으니 녹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자 정승화는 대통령의 재가 여부 먼저 확인해야겠다며 수행 부관에게 대통령에게 전화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정중한 동행 요구가 먹히지 않겠다고 판단한 행동파 허삼수는 곧바로 정승화 총장의 팔을 붙잡고 강제 연행을 시도했습니다. 생일잔치 작전 제4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삼청동 총리 공간인데요. 전두환과 이학봉의 임무는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승화 체포 재가를 받아라. 이런 이제 임무를 이제 받게 됩니다. 최규하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아직 총리 공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전두환과 이학봉은 최규하에게 정승화를 12.6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규하는요.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먼저 의견을 물은 뒤에 신중하게 처리할 사항 아니냐. 그러면서 쉽게 재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요. 끝까지 이 전두환과 이학봉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급기야 그 자리를 떠나서 서재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전 대통령 돌아갈 때까지 기자들이 끝끝내 물어보고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협박을 받았느냐, 어떻게 반응했냐를 이 양반이 돌아갈 때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게. 회고록도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완전 미국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협박을 했겠죠. 뭐 총을 들였거나 뭐 그랬을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절대로 함구. 그래서 몰라요, 실상은. 상식적으로 말로는 안 생각하면 되는 최규하가 그다음에 끝끝내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무는 건 왜 다물었을까? 본인이 오픈하면
본인의 명예에 그렇지. 명예에 치욕을 먹칠을 하는 당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치욕을 말할 수가 그건 뭐야? 고문당했나 그럼? 고문 비슷한 모욕적인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이거 빨리 눌러 빨리 뭐해 이거 죽을 때까지 얘기 못 하는 거야. 그 정도 이상이었겠죠. 권한대요. 그 이상이었지. 네. 총 들이대고 왜 이렇게 자꾸 감정이 실린 거야? 아니 그 입장에서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이쪽을 하라니까. 여기 무서울 것 같아. 하여튼 분명한 치욕적이니까. 거는 각하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진 그건 않겠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기를 다 했지. 사인해 막 이랬나? 아니 물론 확인된 사실 확인된 사실은 전혀 없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있는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명예심이 강한 그렇죠. 인물이에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최규하 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한 몇 개월 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사북탄광 그 파업이에요. 맞아요. 사북탄광 파업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사북탄광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노동자들한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연탄을 쓰겠다. 그 사람들한테 그 약속을 해요. 그래, 그거 지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끝나고 나와가지고 서교동 집에 가가지고 연탄 보일러를 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요, 맞아요. 20몇 년 동안 연탄 보일러를 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연탄 보일러를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로 사용한 거야. 청기와 주유소 보일러 안 쓰고. 청기와 주유소 그 네. 아 거기 뒤에 같이. 그런 정도로 명예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한 번 말한 거 지키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치욕을 당한 거야. 자기가 대통령인데 어찌됐거나 대통령인데 정말 능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얘기하지 그래서 않았어요. 회고록을 안 쓰신 거야. 안 쓴 거지. 회고록 쓸 거리가 거짓말로 쓸 수도 많냐, 없고, 말이야.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차라리 안 쓰는 걸 택한 거죠. 그렇지. 어쨌거나 지금 생일 잔치는 동시다발적으로 요소에서 행해졌고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경복궁, 연희동, 삼청동.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쉽지 않아요. 당연하죠. 마침내 한남동에서 12.12의 첫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정승화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부관이 최규하 대통령 쪽에 전화 다이얼을 돌리던 순간에 그의 등을 향해서 권총 한 발이 발사된 것을 시작으로 전두환 측의 보안사 수사관들과 정승화 측 총장 경호원들 사이에 무차별 총격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마침내 보안사 수사관 중 한 명이 트렁크에 싣고 온 M16 소총을 꺼내들었고요. 정승화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치면서 빨리 따라갈 것이지 뭘 꿈을 대 하고 고함을 쳤는데요. 그렇게 정승화가 허삼수가 준비한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가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허삼수는 그를 즉시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데려갔습니다. 건명한 첫 수어들이 총장님 피수당한 것 같다. 청량이 뭐라고? 총장님이 피수당한 것 같다. 요것도 여기가 이제 뒷대기가 탁 나오더니 사령관님 총장님이 피수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황없이 얘기를 해요. 장관님은 아까 거기 저 국방부 안 계시는데 국방부에서 나오시다 지금 완전 강원실에 전부 영업돼 있어요. 장관님이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아니 진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본인한테도 하극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전혀 예상을 하지 이해가 안 못했었을까요? 되죠.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허무하게 잡히나. 어쨌든 서빙고 분실로 가는데 여기 정말 무서운 데입니다. 남영동보다 무서운데. 비슷비슷한데 빙고 호텔은 더 무서웠어요. 서빙고 분실을 빙고 호텔이라고 불렀어요. 가보셨어요? 아니 그 당시 다 알고 왜 이름만 들어도 왜 쭈뼛하는 데 있잖아요. 약간 소문이 과장될 수는 있죠. 그런데 서빙고 가서 한 차례 당하고 나오면 사람 바보 된다 이런 소리 참 많았었어요. 남영동보다 사실은 서빙고가 더 위험한데. 그러니까 좀 더 거물급들이 들어가는 데죠. 네. 아니 근데 JP도 JP도 들어갔다. 갔었어요. 나중에. 근데 저는 몰라서 JP도 고문당한 적이 있었어요? JP를 고문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고문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서빙고무실에 갔다 왔죠. 그러니까 서빙고 분실로 갔다는 건 고문을 당했다는 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분실로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민마담 집에서 그 당시 그 정성화 측에 있는 그 장성들이 전두환이가 오면 한잔 하자 그러면서 정식으로 술을 먹지는 않은 상태였었어요. 한두 잔 먹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하고 헌병감에게 다 연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파하고 자기 지휘하는 부대로 돌아가게 되죠. 자기 이제 예하 사령관들한테 어쨌든 반란군을 막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딱
명단을 살펴보니까 걔네가 주동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경복궁에 있던 이제 장세동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정승화 총장 풀어주고 원대 복귀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만 장세동 씨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 사령관도 우리랑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체포하고 사살하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항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네, 장태환 사장이 유명한 어록을 남깁니다. 이때 혼자 다 해먹어라. 어? 임마 나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이 반란군 놈들 너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땡꾸로 가서 다 박살 낼 테니까. 이 유명한 어록을 남깁니다. 그때 그 포스가 장포스의 분노라고 해가지고 이때 포스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워낙 성격이 또 왜냐면 한반도에 와서 지나가고 있어. 빠지니까 이것들 다 너한테 생각보거라 이마. 나는 뭐 붙들어 결심한 중이야. 생각할까? 하고 지금 바로 지금 부통님들 가지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근데 세게 몇년 지났으니까 지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우리 다 지게 되겠어. 근데 어쨌거나 전두환 쪽으로 다 가긴 갔다는 건 분명히 전두환이 뭔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밑에 중령이나 대령들이 어쩔 수 없이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네. 군인 중에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일부의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 업자, 그래서 정권 잡자, 우리 세상 만들자 할 때 은밀히 포섭했을 때 야망 있는 사람들이 포섭 안 될까? 지금 중령급 사람들인데. 되지. 내 세상에 동참하는. 그것도 완전 권력의 공백지대였거든. 그렇죠. 1961년에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1979년이에요. 딱 18년밖에 안 됐어. 우리가 지금 18년 전이면은 96년이에요. 96년에 무슨 일이 생생히 있었는데 다 기억하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군인들이야. 그리고 그때는 소위 중이었는데 지금 중령 대령이야. 그럼. 그리고 그때 61년에 쿠데타 했던 사람들도 중령 대령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데타 2번을 다 대령들의 반란이라 그래요. 그렇죠. 위에 실무는 다. 그러니까 별들은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딱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력 공백기가 딱 됐어. 야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 세상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별들이 다 육사 선배면 모르겠는데 육사 11기부터 있는 그러니까 이 정규 정규고. 육사들은 2기부터 8기까지, 2기부터 9기까지의 그 육사를 인정을 안 해요. 나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약간 엉망이야. 그런데 정규 육사의 대장이 누구야? 전두환인데. 전두환은 하나의 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0년생이니까 그때 장군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고 군으로서는 훨씬 더 밑에 신망받는 군인이고. 거기에 사적 하나 붙이자면 군인들이 사회 요직을 다 갖는 거예요. 무슨 단체장, 기업도 창업해, 그다음에 국회, 행정부의 강료들. 그때는 군인 무슨 수경사령관 그러면요 웬만한 장관보다 훨씬 셌어요. 진짜 그러면 그때 딱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지금 수경사령관이다. 그 만약에 정성화 총장이 전두환을 별로 이렇게 모멸감 주지 않고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줬으면 12.12가 안 일어났었을까요? 그랬으면 더 빨리 됐지. 전두환이는 대통령이 되고 정성화는 편하게 살았겠죠. 전두환은 그대로 그냥 프리팬을 이미 장악했고. 일으킨 있지만 자, 장태환 사령관은 최후의 돌격을 감행합니다. 그는 동원이 가능한 수경사 본부의 잔류 전차와 행정병 100명을 집결시킨 다음에 공격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져 갔는데요. 그날 밤 노태우의 구사단에서 1000명을 비롯해 135 공수여단에서 동원된 병력이 5000여 명, 탱크만 35대였습니다. 그들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중앙청과 육군본부를 순식간에 장악해버렸습니다. 결국 장태환이 모은 100여 명 병력은 아무 힘도 못 써보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장태환도 정승화를 따라 서빙고 분실로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분위기 얘기를 들어보고 또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 대비를 하지 않았던 이 정승화 총장 쪽이나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수경사령관이면 쿠데타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정보가 이런 것들이 습득이 빠르지 않았고 또 예하 병력 중에 진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미리 알아놨으니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장태환 사령관이 굉장히 세게 반응한 건 맞지만은 그 세게 반응한 정도에 비해서 준비는 안 해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저 때는 저 수경사가요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필동에 있었어요. 필동에. 그래서 수경사의 실병력이 30단에 거의 다 있는데 30단장이 장세동인데 장세동이 1000명을 갖고 있는데 수경사 본부엔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방위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실병력이 아니야. 이쪽에 아주 정예 1000명이 있는데 여기 100명밖에 없어. 그리고 저 정병주 특전사령관 하남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병력을 빼오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없고 벌써 구사단 1000명은 와서 뺑 둘러싸 있고 이러니까 붙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 3군 사령부가 다 시내에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이미 장악했고. 거기는 이미 장악이 됐고. 장악했고. 그래서 저 50에서 이제 저걸 그 쿠데타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쿠데타가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사령부를 다 지방으로 계룡대로 보낸 거예요. 계룡대로 보내고 수방사를 사당역 타당동 쪽으로 빼가지고 거기다가 실병력을 잔뜩 놓고 30단에는 정말 경호병력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런 게 취약하다 해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몰려 있네요. 강북에 한강.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어요, 수방사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월 12일 날 과연 권력 의지가 생겼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걸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로부터 뭐 길어야 2, 3일 안에 바로 움직였어요. 네, 바로 움직였다고 보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돼서 한 40 며칠 준비하고 나니 이제는 잡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섭겠다. 전두환은 장태환 사령관의 작전을요 다 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전두환의 두뇌를 담당했던 화합평의 지략 때문인데 화합평은 재빨리 당시 소격동에 위치한 보안사 당시 상황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의 도청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태우가 이끌고 있던 이제 구사단 이게 전방부대예요. 전방에서 여기서 1000명을 뽑았는데 이건 왜냐하면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6.25 상황에서 전방에서 병력을 뺀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 북한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큰 업적을 남긴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노태우 12.12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노태우 구사단의 1000명이 말하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2만 명에서 1000명 뺀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뺀 건 아니에요. 주요 병력은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영악하게 전방에 주요 병력은 남겨두고 1000명 정예부대 빼가지고 쿠데타에 활용했다. 그러니까 노태우는 양수기업장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요. 네. 결국 YS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란죄가 되거든요. 한미연합사랑 협의 없이 1000명을 뺀 거. 이게 반란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이때 북한이 이거를 알고 북한이 남침해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닌데 만군 이제 2만 명 중에 2만 명에서 1000명 빼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방에서 부대원 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전두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데 전방에서 1000명을 빼온 노태우가 얼마나 이뻤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는 최고의 공훈자죠. 그러니까 노태우를 나중에 대통령까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상계동에 살아서 그런데 상계동 위로 의정부 포천 이런 데 올라가면은 거의 한 1km마다 계속 검문소 있어가지고 다 차단하는데 이거 1000명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본부에서 그러면? 아니 다 자기 부대 카드이잖아. 그냥 차근영이가 진격을 한 거라는 거예요. 진격을 해서 막으로다고 자기 부대요. 그냥 쭉쭉 밀고 내려온 거야, 그냥. 쭉 밀고 내려온 거고 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하여간 병력이 경기도권에 있는 병사들이 막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전화 주고받으면서 야 전쟁 나나 봐 누구 총소리 들었대. 그게 사실 한남동 공간에서 실제는 안 총소리거든요. 그렇죠. 소문이라는 게 그냥 쫙 퍼져나가는 바람에 거기다가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는 건 유례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아니면.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일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사람들 수없이 발이 묶인 거예요. 여관에서 자고 출근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뭐 언론사 선배들한테 듣기에 그때 시민들의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런 줄 알았는데 기자들 선배들도 전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막 장갑차 움직이고 하니까 대훈련 중이었구나 이 정도 생각했겠죠 뭐. 정말 전쟁이 아닌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최규하 대통령의 재간은 자정이 넘도록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두환은 애가 탔을 거고 급기야 이제 청와대 경호실 병력을 동원해서 최규하의 공간을 막아서면서 압박을 강합니다. 근데 최규하는 이제 너희 상급자에 해당하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12.12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그 당시 한남동 그 국방장관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다가 총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정성화 총장 공간이 아주 가깝대요. 한 100m밖에 안 된대요. 그럼 총소리가 나면 자기 휘하 부대에 전화를 하고 뭘 해야 될 텐데 명령을 해야죠. 저는 확인하고 뭘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가족들 데리고 도망갔답니다. 그 철조망 쪽이 후문이 있대요.
그걸로 도망가서 체육관에 숨어 있다가 어머. 거기서 부관차를 통해 가지고 부관한테 가족들을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네. 한미연합사 지하 벙커로 갑니다. 자기만 살려고요? 이런 국방장관이 있을 때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아니 근데 기가 막힌 이분도 일이야. 군인 출신 아니에요, 그럼? 정승화 참모총장 전에 참모총장 했고, 근데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별이 네 개 대장, 아주 예편한 정통 군인이에요. 도망가기 전에 상황을 어떻게 하나요? 옥상으로 올라갔대.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저기 총소리 나고 총소리 나는데 불꽃이 튀기니까 아이고 저기 그러면 직감한 거 자기 군이니까 이거 쿠데타 일어났고 그리고 도망갔대요. 그다음에 군함대행은 최규하 군함대행은 뭘 했냐 그러면 자기한테 소리가 올라오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의 그 부기가 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오라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버티고 있는데 신군부도 그러니까 이제 노재현 장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제 한미연합사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걸 보고 여기 사인하라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하고 똑같이 버텨줬어야죠. 네. 내 장관이면. 생각에 최규하 대통령이 국방장관 핑계를 댄 건 시간 벌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하고 연락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안 된 거죠. 예를 들어 한 이틀만 버텼어, 하루 이틀만 버텼어. 하루만 버텼어도 됐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 날이 받자마자 밝았으면 사인한 바로 거예요? 되는 건데. 사인을 했으니까 사인을 한 걸 들고 이제 새벽에 이때 12.12 이후에 이제 이분이 처벌을 받진 않았죠. 명시적으로 이제 도망 다닌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받진 않았지만은 거기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결국 여기서 시간 더 끌었으면은 어쨌든 신군부가 권력 장악까지 실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미군이 개입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96년도까지 일체 내막이 어땠는지 얘기 안 해주다가 이제 96년도에 언론에 말한 게 뭐냐면은 그날 내가 한 일이 뭐 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날 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은 서울에서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이래서 불바다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빈축을 사죠. 그래가지고 억울한 심경을 본 얘기겠지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노재현 장관의 최후 설득으로요. 최규하 대통령도 마지못해서 정승화 체포에 대한 재가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각이 작전 10시간 반 만인 12월 13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반란의 주역들은 이틀 뒤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 성공을 자축하는 기념 파티까지 열었다고 그래요? 진짜로 샴페인을 터뜨리네요. 저게 지금 샴페인으로 나오는데 샴페인 맞죠? 맞아요. 있잖아요. 흔들고 터뜨리려고. 근데 허화평 씨는 저게 이제 샴페인은 아니었고 음료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이고,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자, 음료수가 물이 뻥하고 터집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옛날 물은 그런데 뻥하고 터져요? 아 뻥하고 터졌잖아요. 그럼 샴페인이지. 이게 그리고 12.12 그 법정에서도 이거 파티 장면지가 샴페인 터뜨리는 게 논란이 됐었어요.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 나중에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게 뭐라. 이것도 그대로 읊어야지 또 박종진 앵커 나한테 시비 걸 것 같아. 그대로 읊습니다. 노태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파티 비디오를 찍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치졸한 변명을 해요. 파티 비디오를 찍느라고 연출을 했대요. 이봉규 만세. 이게 말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자꾸 신군부를 자꾸 저 두둔을 하니까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신군부 측에 저는 기자로서 그쪽에 또 의견을 그럼 여기가 자 물입니까 샴페인입니까? 뻥소리 나는데. 전 국민을 지금 불안에 떨게 했는데 신군부 측은 자축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화가 날 일인 거예요. 예. 그건 팩트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전두환 측이 이렇게 승리의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그러면 이 서빙고로 연행됐던 정승화 총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간 정승화는요. 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태연한 자세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연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사관들이 다짜고짜 그의 옷깃을 당기며 일으켜 세우더니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대신 꼬깃꼬깃한 전투복을 입혔는데요. 정승화는 육군 대장으로서 너희들에게 고문당할 수 없다.
고문을 당하더라도 사표를 낸 뒤에 받겠다라고 버텼지만 고문했던 고문관은 네가 아직도 참모총장이구나. 굴욕이야, 굴욕. 넌 벌써 끝났어. 진짜. 라는 비아냥만 되돌아왔고 그는 부하들에게 모진 매질과 물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꼭 그래야 사실입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12.12 바로 다음 날 12월 13일 날 아침에 이미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는 교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부하들에게 비참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던 정승환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6.25 때 죽어야 했었는데 뭐 살아서 부하들한테 이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머릿속을 그냥 고문 받은 스쳐갔다고 것도 합니다. 너무 억울할 텐데 부하들한테 고문 받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은지 씨가 꼭 그래야만 했었던가 하고 탄식을 했잖아요. 네. 이 고문하고 한 사람을 권력이 이제 괴롭힐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모멸감입니다. 일단 질이 높은 사람을 가령 바닥에 꿇어앉힌다든지 뭐 기계한다든지 벗기고 신고 있던 신발 벗어서 얼굴을 철썩철썩 갈긴다. 이 굴욕감. 인간으로서 나의 모든 품위를 그냥 내던지고 그 치욕에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2.6 사건에 연루됐다는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백을 받아야 되니까. 고문을 군법 재판에 회부된 정승환은 내란 방조 미수죄로 실제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재판 직후에는 육군 2등병으로 치욕에 강제 입편합니다. 그리고 아예 군적에서 삭제가 되고요. 네, 교도소에서 실제로 복역하다가 1980년 6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시다가 집행유예, 형집행 정지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코믹한 일이냐.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이 내란죄로 잡아넣는 거야. 내란 방조죄로. 자기들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 그걸 막으려고 한 정승환을 내란 저질렀다고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다 하더라도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라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기도 어렵고 정당화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1945년 식민지 해방된 신생 중에 무수한 나라들이 쿠데타를 하는 거는 군밖에 훈련된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생겨난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도 적어도 정치사 연구에서는 정당화가 되는데 이 전두환은 완전히 그냥 정권 찬탈밖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12.12가 정권 찬탈 과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이유는요. 최규하 대통령이 12.12 직후에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8개월 만에 하야했다는 거.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꼭두가시 대통령으로 앉혀만 놨을 뿐이지 결국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강제 하야됐다는 게 통설입니다.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신군부에서는 이 사람을 내몰아야 자기들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으니까 내몰아야 되는데 또 다른 쿠데타 형식이 되면 곤란하니까 자발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자발적으로 사퇴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몰아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아는 사람, 가운데 좀 무난한 사람을 내세운 게 김정렬 씨입니다. 김정렬 씨를 내세우는데 이제 군 원로이기도 하고 30년대 일본 유학할 때 같이 그 최규하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군 원로이기도 하고 최규하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좋게 당신이 물러나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되고 그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지는 않죠. 이분도 그 나라의 그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입장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은 군인들이 나서는 것보다 나같이 별 의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 과도 정권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근데 전두환이 이제 나중에 그 법정에 다시 서잖아요. 내란죄로. 그때 여기에 대한 재판장이 질문을 하자 뭐라 그러냐면 들은 적도 없고 본인이 살아있으므로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발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애국 충정과 애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이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뭐 자기 그 하야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의혹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끝까지 침묵했는데 그 대신 이제 부인이 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11대 대통령으로 취임식 날 전직 대통령으로 최규하하고 홍기 여사가 초대를 받아갔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착잡한 심정으로 있는데 홍기 여사가 노골적으로 그 불만을 토로해요. 노골적으로 아주 불쾌한 표정 지으면서 그리고 그냥 펑펑 울고 웁니다. 취임식에서요? 취임식에서 노골적으로 불만 토로한다면. 식장에 들어선 전두환 씨 부부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작은 미소로 반깁니다. 그러나 옆에 선 최 전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의 표정은 바윗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화동들이 전두환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러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홍기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안경 너머의 눈물을 훔쳤지만 홍기 여사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어 대통령 찬가가 울려 퍼지며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전두환 씨 부부가 식장을 떠나며 다시 최규하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때 홍기 여사는 이순자 씨의 손을 마지못해 잡았다 놓으며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이 홍기 여사에게 서류 봉투를 들고 있으라고 건네자 홍기 여사가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저 홍기 여사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으면은 남의 잔치집에 저 울음을 터뜨리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할 말은 많은데. 그럼 열받았으면. 그러니까 저럴 때 오히려 감정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건 여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홍기 여사 그래도 저 정도면 점잖은 거야. 그럼요. 성경 씨 같았으면 난리 났다 저기서 아주 들어놓고 그냥. 저 조청도 안 했을 거예요, 저 조청도. 같았으면 안 가요. 안 가는. 아니요,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아파서 못 간다고 들어 놓아버리면 되지. 여기 들어 눕는 데잖아요. 여기 들어 눕는 데니까 취임식장에서. 지금 아니 아파서 못 간다고. 전두환은 80년 3월부터 정권을 잡아야겠다고 누누이 주위에 말했다는 겁니다. 가령 신군부 측의 차규원 씨가 이건 증언록에 있는 거예요. 최규하 대통령 하야하기 보름 전에 공군 참모총장 관세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복도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차규원 씨가 주장한 겁니다. 증언한 겁니다. 전두환 장군 대통령 추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고. 이미 뭐. 중장 그때 소장이었거든요. 예. 소장이 중장 임금을 자꾸 시켜달라고 내한테 애를 무척 태웠어요. 예. 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서 등장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경호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경우요. 자기의 경호. 예. 12.12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적이 많으니까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 생각에 적어도 쭉 가보니까 그때도 이것이 자기가 이런 큰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증거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노태우 대통령도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8월 초 군 간부 모임에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직을 맡아야 한다 하는 건의가 나오니까 전두환 장군이 아주 감격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렸다. 이걸 내가 봤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증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일을 계속 꾸며온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12 당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의 재가 없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총리 공간과 중앙청,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을 점령한 것이 군 형법상의 반란 수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력형 부정축제자 낙인이 찍힌 노태우 씨는 뜻밖에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다르게 받을 각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연이어 사이좋게 대통령 자리까지 물려줬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12.12 및 5.18 그리고 비자금 사건에 대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2.12와 관련해서 그들의 죄명을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 불법 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숙소 이탈,
상관 살해 등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에 2,628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고요. 또한 기본적인 경호 이외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해당하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그들을 도운 허아평, 이학봉 등 주요 가담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에서 모두 석방이 됐는데요. 물론 추징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았고 오랜 추징금의 전쟁 끝에 노태우는 작년 전액을 자진 납부했고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완납한 거죠. 하지만 전두환은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규모의 49%에 해당하는 약 1,118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12.12 사태 주역들이요.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분은 바로 오랜 한과 수고를 푼 정승화 총장이었습니다. 12.12로 인해 육군 대장에서 전과자로 전락했던 이등병으로 제대했던 그는 17년 만에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군인 연금도 모두 되찾습니다. 전두환과 형세가 완전히 뒤바뀐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 발병해서 정승화 총장은 말년에 파킨스병을 얻어가지고 2002년도에 사망해서 대전 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정승화 총장이라고 하겠지만 또 하나의 화제 인물은 역시 장태환 수경사령관입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특성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아까 그 격렬한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새끼들 막 이 모습인데 장포스라고 불렸어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핍박한 세력이 법정에 서서 무기징역에 줄줄이 엮여가는 거 보면 이제 내 한이 풀렸다 이럴 법도 한데 그러기에는 장태환 장군의 가족사, 개인사가 너무나 슬프죠. 일단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 그분이 TV 뉴스에서 아들이 보안사 끌려간 걸 보면서 바로 곡기를 끊어버렸어요. 1년 동안 술만 마시다 돌아갔대요. 근데 그건 너무 끔찍해요. 보안사에 끌려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신 거죠, TV 보고. 그럼. 그러니까 1년 만에 사람이 돌아갈 정도면 어떻게 생활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낙동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대 자연계열 수석 입학했으니까 공부 잘한 친구죠. 그 위치가 먼저 지병으로 돌아가신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 묘소 아주 근처래요. 할아버지 근처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묘소죠. 근처인데. 사실 지금도 미제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하여튼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얼어붙은 시신으로 변사체로 발견. 장태환 장군 부인도 우울증으로 자살. 그리고 장태환 사령관도 2010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냥 딸 하나 지금 남아 있는데. 그냥 정말 한 가족이 완전히 그냥. 1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아들 죽고 이랬으면 그럴 만한 적밖에 없을 건데 보니까. 자, 1979년 12월 12일은 이렇게 정말 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12.12 사태의 주역들은 하나같이 그때 당시 상황은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엄사령관으로 있는 현역 육군 대장을 그 부하인 육군 소장, 합수부장에 강제 연행했던 12.12 사태를 놓고 그동안 전혀 상반된 증언과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김재규 11.6 말이죠. 그 수사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연행 자체가 12.12 사건은 역사적인 심판에 맡기는 거죠. 12.12 사태라는 게 11.6 사건에 관련된 정성화를 연행 조사하는 합수부하고 그 저지하는 군부 세력 간의 마찰이죠. 군대가 두 쪽이 나서 여기서 싸운다 했을 때는 국가 존망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구국 이념에서 12.12 그날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계엄 업무 군의 본연의 업무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쿠데타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국 좀 하지 말아달라니까. 왜 구국을 하냐고. 아니요, 나는 구국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자기가
다음번 선거나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렇죠. 민간 정부가 들어서도록 선거를 관리하고 끝났으면 저 말도 맞아요. 받아들일 수가 만약에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12.12 고 사건에서 더 이상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다면 이거는 그 말을 우리가 순수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합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근데 이제 때문에 저들이 누린 영화를 말하진 않겠어요. 차라리 저 때문에 피해본 수많은 기업이며 민간이며 그 희생 한번 떠올려보자고요. 자, 12.12 수사 과정에서도요.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발언 기록들을 보면 전두환은요. 이 재판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지난 역사에 변경을 가하려는 역사 흔들기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고요. 장세동 역시 이번 재판과 같은 역사의 오점은 어떤 큰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하평 씨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12.12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YS 때의 이 재판은 50에 대해서 나쁜 것만 인정한 정치 재판이다. 이걸 역사적 차원에서 다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기서 또 2008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묵비권을 지킬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씩 이렇게 내시는데 그동안 50의 어떤 진실과 업적 명예가 이런 재판 과정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절망과 상처가 깊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모든 과정이 정권의 어떤 민간으로의 평화적 이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믿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입만 열면 욕을 먹는 분들이 이제 아예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5공화국 7년을 통치한 그 기간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분이 이 12.6부터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긴 시간 동안 했던 구테타다. 근데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거 보시겠죠? 뭐 보겠죠. 그럼 이럴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아주 좋아. 근데 되게 정정하시죠.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이게 맞나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스트레스 다 풀면서 사시기 때문에 아니 건강하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아, 그러네요. 네,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는 주로 동료나 후배들의 빈소입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지난 5월에는 12.12에서 보안사 3인방의 막내였죠. 이학봉의 빈소를 그리고 최근 11월에는 이동찬 코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또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인 연희동 친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서 전두환이 이 사람아 나를 알아보시겠는가 하면서 말을 꺼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집에 가서 위로하고 온 사실을 전두환 대통령이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전두환 또 가자 대통령도 지금 약간 치매구나. 약간 그런 현상이 살짝 왔다. 치매라고. 네, 이게 지금 아주 최근 소식이기 때문에 파란만장했던 하룻밤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어느새 35년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12.12 사태의 주역들은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잘못된 부하 일부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은 밤중에 총을 대고 저를 납치해 감으로써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고 이것은 분명한 군사 반란입니다. 12.12 사태야 젊은 내 부하들이 참 순간에 어떤 그 과오를 범한인데 그것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다 반성할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역사의 평가는 후세의 몫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올바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적이에요.